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손탐정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형제복지원 이거 우리가 다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파장이 컸어요, 사실은. 네. 묻혀졌던 사건을 우리가 다뤘던 건데 지금 검찰에서 비상상고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까지 갔으니까 네. 보람이 있네요. 좀 좋은 잘못된 걸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참 좋겠고요. 예. 근데 이 비상상고라는 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이제 특별한 절차입니다. 비상일 때만 내려진 상고죠. 네, 실제로 이게 검찰총장이 예. 확정된 판결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대법원에 이제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이 비상상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비상상고 그 이유를 기재한 그런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예. 그렇다면 이 검찰에서 과거의 어떤 잘못된 점들을 다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찾은 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못 찾았지만 일단 공을 대법원에 던져버리는 이런 식으로 활용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이게 기각이 되면 네. 더 데미지라고 할까요? 뭔가 그렇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네요. 네, 결국은 검찰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과거의 잘못을 좀 찾아내고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합니다. 뭘 많이 찾아냈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요. 지금 논의가 어제 시작이 됐거든요. 결과를 지켜보시고요. 그 사이에 형제복지원에 대한 증언 문자가 청취자들한테 도착하고 있어요. 이상덕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앞을 지나다니셨어요, 이상동님? 그 동네에 사셨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검정 고무신 신은 사람들이 아침에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우울한 얼굴로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오갈 데 없는 사람을 국가에서 채워주고 밥도 주고 이런 좋은 곳이다라고 하더라. 이분은 지금 놀라셨겠네요. 3845님, 45년 전 그 형제복지원 앞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입구가 공동묘지여서요. 일반인들이 접근을 거의 못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만 투표장으로 형제복지원이 쓰였어요. 개방을 했던 곳이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 문자 외에도 꽤 많은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셨던 분들. 우리 청취자 중에 참 다양한 분들 계세요. 증언들 더 보내주시고요. 관심 가지고 계속 형제복지원 사건 지켜보겠습니다. 손 탐정님. 네.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사건은 뭡니까? 네. 비공개 촬영회 관련해서 큰 논란이 있었죠. 결국 한 명이 구속 기소되고 5명이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고소인의 이름을 따서 양예원 사건이라고 양예원 씨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 공판기일이 열린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첫 재판 열리면서 아주 뜨거웠어요. 사건 자체도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고요. 또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어요. 게다가 요즘 사회 분위기상 남혐, 여혐, 그러니까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서로 상대방의 성별을 이제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첫 재판이 열렸다는 얘기는 수사는 종결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재판 진행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워낙에 예민하고 여러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정확히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좀 이 사건을 탐정님이 알아와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중간에 고소당한 남성이 숨지기도 하고 처음에 가해자라고 했던 사람이 내가 피해자요. 막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탐정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보는 겁니까? 네, 그러죠. 일단 양예원 사건 어떤 건지 개요부터. 네, 고소인 양예원 씨는요, 인기 유튜버입니다. 이게 동영상 사이트에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올리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유튜브나 기타 다른 SNS를 통해서 상당한 인기를 모았어요. 그런데 지난 5월 15일 과거에 자신이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던 중에 모델이었죠. 네, 촬영하던 중에 성범죄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피팅 모델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갔는데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죠. 굉장히 서럽게 울면서 이런 사연을 호소하는 동영상이었는데 저도 그때 직접 봤거든요. 근데 자그마치 그러니까 플레이 수가 840만 뷰가 지금까지 플레이 됐을 정도로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내용인즉슨 감금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내용이다 보니까 파장이 엄청났어요. 그 주장이 그런 거 맞죠?
피팅 모델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예. 이게 주로 온라인 판매용 옷을 입고 이제 광고용 사진을 찍는 모델이에요. 예. 근데 양희원 씨 주장에 따르면은요, 이런 피팅 모델 촬영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 것 같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스튜디오에 많은 남성들이 있었고 예.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서 외설스러운 누드 촬영을 강요당했다. 심지어 원치 않은 신체 접촉까지 당했다. 접촉도 있었다. 이걸 받게 하려면 또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 당시는 문제제기를 못했고 예. 또 개인적으로만 소장하기로 한 그런 은밀한 사진들이 음란물 사이트에까지 유출된 걸 확인하고 유사 피해를 입은 이 모양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성추행을 당했지만 그 후에 사진이 또 유포되면서 2차 피해까지 당했다. 이런 주장. 네. 이게 무슨 외설 포르노에나 나올 법한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벌어졌다니까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청원까지 갔죠. 네, 양희원 씨 주장에 따르면 여러 범죄 성립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또 실제로 이 양희원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 관계자들을 다 엄벌해달라 이런 청원 글을 올렸어요. 예. 그리고 이 청원 글에 인기 가수 겸 배우죠. 이 수지 씨가 이제 서명을 하고 이걸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 만에 14만 명 넘게 늘었고 하루 만에 14만 명? 네, 결국은 20만 명을 금방 돌파했거든요. 예. 이게 경찰이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그 스튜디오 운영자의 출국을 금지하고 또 영업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죠. 이거는 뭐 조금 곁가지 얘기긴 합니다만 가수 수지가 그 다음에 비난을 막 받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난받은 이유가요. 뭐 단순히 뭐 사회적인 그런 그 참여를 했다 이게 아니라 당시에 그 해당 청원 글에서 이제 가해 업체로 지목된 그 스튜디오는요 전혀 엉뚱한 곳이었어요. 전혀 엉뚱한 곳에 실명이 언급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지가 나중에 공식 사과했음에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수지를 좀 비난하고 또 SNS 계정에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 심지어 수지를 사형해줘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청와대 청원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요건 좀 격가지 얘기였어요. 다시 본류로 돌아와서 양혜원 씨 사건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이요 스튜디오 실장 정모 씨와 또 모집책 촬영하는 그 사진 촬영작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그 모집작 최모 씨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받은 사람들이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다 안 그랬다는 거예요. 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마추어 사진사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또 개인적으로 그 촬영물을 소장하는 비공개 촬영이었을 뿐이지 동호회 같은 거였다. 뭐 감금, 강요, 강제추행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양희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저쪽에서 협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5번이나 촬영에 응한 것이다. 5번 촬영에 응했다. 네, 그런데 정 씨가 실장이 계약서 13장을 공개했습니다. 오히려 양희원 씨가 촬영을 원했기 때문에 5번이 아닌 13번이나 촬영했다는 그런 주장의 근거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5번 촬영했다고 양희원 씨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무슨 소리냐 계약서 봐라 13번 했다. 그것도 양혜원 씨가 원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계약서를 내민 거죠. 이러다가 분위기가 더욱 크게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스튜디오 실장 정 씨가 양희원 씨와 나눈 그런 SNS 대화 내용을 복구해서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SNS 대화 내용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일단 그 실장이 공개한 대화 내용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1차 촬영 후에 양희원 씨가 먼저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라고 묻거나 돈이 필요하니까 촬영 일정을 잡아달라. 일정이 맞지 않아 당장 어렵다면 그 다음 주에 촬영하는 걸로 하고 일단 그 촬영비부터 갑을 해달라. 이런 부탁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촬영장에서 강압에 의해서 누드 사진 찍고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럴 수가 있는 건가라는 이제 의심을 그때부터 한 거죠.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유출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달라. 라는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촬영인지 다 알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요. 또 하나 이제 재판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정 외에서의 어떤 인터뷰라든지 공방 떠올리지 말고 또 고소인 등 관련자들의 뭐 직업, 외모, 성별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무엇보다 눈물을 제거하고 눈물을 제거하고 오직 증거만 따져봐야 돼요. 눈물이 곧 증거일 수는 없어요. 객관적인 그런 증거만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요. 또 이게 SNS 대화가 이거 조작된 거 아니냐 충격적이니까 너무. 그렇죠. 그런 있었어요. 그런데 데이터 복구업체가 이제 그 확인을 거쳤고 그리고 또 양희원 씨가 조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양희원 씨가 조작이라는 주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SNS를 증거로 내밀자 양혜원 씨 측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처음에 이제 13번 계약했다. 이거에 나왔을 때는 대응이 없었는데요. 그 후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언론 인터뷰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촬영 횟수는 착각이었다.
13번이 맞다. 13번 맞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촬영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됐고 그래서 그 다음 촬영에도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촬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미 포기한 상황에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그리고 또 첫 번째 촬영의 후유증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한 달 동안 사람을 못 만났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또 반전이 생깁니다. 또 뭐요? 이 인터뷰 공개되고요. 불과 3시간 만에 한 네티즌이 반박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네티즌이요? 1차 촬영 후에 불과 열흘 만에 그리고 세 번째 촬영 하루 전날 양희원 씨가 다른 사람 만나서 사진 찍은 게 다 공개됐어요. 아니 근데 뭐 자포자기하고 힘들고 그래도 또 만나기로 약속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대화 나눌 수도 있고 뭐 사진 찍자 이러면 뭐 마지못해 찍을 수도 있는 거긴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양희원 씨의 추가 해명을 듣고 싶어요. 또 양희원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도 있습니다. 네, 촬영에 참여했던 일부 사진사들이요. 양 씨가 남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위압감을 느꼈을 거다. 문을 잠그진 않았더라도 뭐 차마 뛰쳐나오거나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 계약서를 보면은요. 이게 계약서에는요. 이 촬영된 사진의 용도와 공개 범위가 있을 뿐이지 촬영 수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양 씨가 그 수준 높은 누드 촬영에 합의했다고 오케이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것만으로 이제 증명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양혜원 씨의 주장에 어떤 근거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공개 범위는 비공개. 사진 용도는 비상업적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팅 모델인 줄 알고 갔다는 양희원 씨의 주장은 좀 의아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게다가 스튜디오 실장이요 2008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기소 유예된 적이 있고요. 또 올해 5월에도 약식 기소돼서 정식재판 청구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양희원 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양측의 진실 공방이 이렇게 반전 또 반전 팽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헷갈렸던 거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론. 네. 일단 스튜디오 측에서는요. 양희원 씨를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바로 전날 법무부가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이요. 저희가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이거 성범죄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아주 어렵게 하고 무고로 남성이 고소하고 싶어도 그 여성이 고소한 게 다 끝나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남성 여성을 특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 가해자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해야 되나요? 네, 무고로 고소를 해도 이거는 성범죄 수사 끝난 후에 무고 수사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좀 여기에 대해서 스튜디오 실장이 헌법 소원을 또 제기했어요. 성범죄자를 엄벌해야 되지만 누명쓴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양측이 공방을 벌이면서 국민들도 막 나뉘어서 서로 비난하고 이랬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그러던 중에 스튜디오 실장이 그러니까 그 정 실장이라는 사람이 투신을 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차량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모두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이렇게 스튜디오 실장이 자살한 후에 경찰은 6명을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결국 그래서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정 실장만 빼고 나머지가 기소가 된 거군요. 네, 6명. 촬영의 모집책 역할을 한 최모 씨. 또 촬영자 3명. 또 사진 판매한 사람, 또 사진 헤비 업로더 1명씩인데요. 이렇게 6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씨의 주장 신빙성 없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여론전도 있고 뭐 SNS에 떠돌고 이랬지만 결국은 6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거네요. 지금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어요. 이 사건은 크게 2가지로 나눠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뭐 촬영 당시에 뭐 강요, 감금, 강제추행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촬영된 사진의 불법 유출 여부인데요. 그러니까 사진 촬영 당일날의 범죄 여부. 그다음에 후에 그 사진을 유출했느냐 요 범죄 여부 2가지 큰 줄기. 설령 양 씨가 당시에 그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후에 동의 없이 유포됐다면 이건 그 자체로 범죄가 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법원에서 진위를 가릴 겁니다. 비공개 촬영의 성추행 사건 정말 우리 사회의 일파만파 굉장히 파장이 컸어요. 이 일명 양혜원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경과를 짚어봤는데 아까 남성 측에서 무고로 걸고 싶었지만 그럼 그 매뉴얼 때문에 법무부 매뉴얼 바뀐 것 때문에 무고로는 아직 못 건 거죠? 일단 무고 고소를 했죠. 하긴 했어요. 했는데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 새로운 절차에 따르는 거죠. 요게 마무리가 다 돼야 그건 수사가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 손 탐정이 오늘 이 사건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일부 언론의 문제를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 한 언론사가 이 양희원 씨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내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과열됐어요. 맨 처음에 양 씨가 올린 동영상이야 뭐 당사자가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언론이 촬영해서 공개한 영상마저 양 씨의 주장을 기정사실로 보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사람이 3시간 만에 이제 양 씨의 거짓말을 밝혀냈는데 일부 그 특정한 부분 그렇다면 이제 해당 언론사는 그 정도 노력도 안 한 건지 아니면 사실 뭐 확인을 했는데 실패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후속 보도하면서도 사과도 없었고 정정도 없었거든요. 실수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난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두 번째 사진 동호회 활동에 대한 비난과 매도인데요. 사실 사진 동호회가 굉장히 이게 건전한 거예요. 사진 동호회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이번 사건 때문에 사진 찍는다, 사진이 취미다라고 하면은 왠지 뭐 부끄러워지고 사진 동호회 나 회원이야 이러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한 건 옳지 않겠죠. 물론입니다. 그럼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 세 번째 문제. 네, 바로 스트라이젠드 효과인데요. 이게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면 오히려 코끼리 생각을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트라이젠드 스트라이젠드 효과입니까? 왜? 유명 가수 겸 배우죠. 미국의 바브라 스트라이젠드 때문인데요. 바브라 스트라이젠드. 이게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 해안선 사진 12,000장이 사진 사이트에 업로드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의 집 사진이 포함된 겁니다. 당연히 이거 사생활 침해다라면서 사진 삭제를 요구하고 $5천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바브라 스트라이젠드가. 근데 이 소송 보도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사람들이 42만 번 이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소송 제기했다는 보도 전에 조회수는 겨우 6번. 그중에 자기 변호사가 2번 봤으니까 일반인들은 4번 본 거. 거의 본 사람 없었던 게 이 소송 보도된 다음에 다 보게 됐거든요. 더 이슈가 돼가지고. 소송도 적고. 이게 일부 문화 사이트에 이게 양희원 씨 이름이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어요. 또 해외 성인 사이트에서도 이제 양희원 씨의 사진을 보기 위한 여러 검색어가 이제 올라왔거든요. 이게 바로 2차 피해입니다. 2차 피해죠. 호기심에 한번 찾아보는 행위가 범죄에 가담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첫 재판이 열리고 양희원 씨가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나온 모습, 또 거기서 발언하는 모습이 보도가 되면서 하루 종일 검색어 1위 할 만큼 순위 오를 만큼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일단 상황을 살펴보고 당부드리는 것은 언론도 수사당국도 그리고 우리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판을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탐정 손수호. 그러나 손탐정님도 공개방송 나오십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나오시는 거죠? 나갈까요? 끝까지 이렇게 튕기세요. 너무 바빠요. 보죠.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너무 사건이 많아요. 그리고 내일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손탐정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